자, 우리 지난번에 국선생전하고 오늘 국선생전하고 낙화 플라타너스 그리고 모의고사 4번에 9번 지문 요거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118페이지에 있는 국선생전 먼저 갈게요. 자, 지난번에 이 국선생전에 대해 설명드릴 때 국선생전에 대해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일단 국선생전은 일단 고려시대에 쓰여진 가전체 문학인데 가전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짜가 가상이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이 전기였죠. 그래서 가상의 전기를 갖다가 우린 가전체 문학이라 얘기하는데 이때 가상의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글을 갖다 우리 전기라 얘기를 하죠. 근데 가상의 전기니까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그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것 갖다 우리 가전체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근데 가상의 전기인데 그 인물의 생애를 다룰 때 먼저 그 인물의 가계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물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실어서 3단 구조, 가계, 생애, 업적, 그리고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총 3단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3단 구조가 아니라 가계도부터 생애와 업적까지만 얘기하고 평가에 대한 얘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신에서 그 평가 부분을 보기로 제시해주고 나서 보기로 해서 평가 부분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작품 제목에 국선생전이라고 있는데 이때 국자가 누룩을 가리키죠? 누룩을 가리키고 선생이란 말은 그 누룩에 대해서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수를 빚게 되는데 그 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선생이라 불렀어요. 됐죠? 그래서 수를 갖다가 긍정적 평가하는데 당연히 긍정적 평가할 때는 대상에 대해서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잣대로 해가지고 대상을 갖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거예요. 그럼 유교적 이념에서 대상을 긍정으로 평가할 때는 춤과 효와 열을 잘 지켰을 때 긍정적인 평가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누룩으로 만든 술도 역시 마찬가지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술을 갖다 긍정으로 평가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당연히 비교돼야 될 작품이 당대 같은 시기에 쓰였던 작품 중에서 국순전이라는 작품도 있었죠. 그래서 국순전 할 때 국순전은 국과 순, 즉 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똑같이 수를 가리키는데 이때 순이란 이름을 그대로 불렀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같다가 국순전이 일단 기본적으로 국선생전과 국순전은 똑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평가 달라진 거 좀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국순전은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얘가 간신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갖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따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국선생전과 국순전은 소재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유사성에 대한 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것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 교재에는 국순전 부분을 주고 나서 그거에서 둘을 비교하는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그거 좀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전체 문학은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한 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가전체 문학은 세상을 경계하고 사람을 징벌하는 데서 계세 증인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쓴 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가전체 문학이 별로 인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설처럼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전체 문학은 설화와 소설에 있는 중간에 교량적 역할을 한다 또는 과도기적 시기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까지 기억하시고 가전체 문학에 대해서 특징들 기억하시는데 당연히 사물을 의인화시켰으니까 우의적 수법이 쓰인 거겠죠?
그죠? 우의적 스페이스였다는 것도 체크하시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의적이라는 게 뭐였죠? 빗대는 거. 그죠? 우회적이라는 말과 구분하셔야 되죠. 우의적과 우회적은 둘 다 공통점은 간접적 말하기입니다. 직접적 말하기 아니라 간접적 말하기인데 우의적은 빗대어 얘기하는 거고 즉 비유가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의인화가 쓰였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의적 스페이싱을 또 우리 뭐라 불러요? 우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도 같이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본문 갑시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단글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라 돼 있는데 국성의 자는 중지인이 주천군 사람이다. 뭐 여기서 이제 국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대상이 될 거고요. 얘가 주인공이겠죠. 자, 국성의 자는 중지인이 주천군 사람이다. 이 주천군은 그냥 지명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이건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어려서 서막에게 이때 서막은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애주가를 가리킵니다. 어려서 서막에게 사랑을 받았는 바 바로 그이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도 붙여준 것이다. 먼 조상 본시 온 사람인데 이때 온이란 말은요.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따뜻하다는 뜻인데 온 사람인데 따라서 누룩이 발효될 때 따뜻한 거에 발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술이 어디에 출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 조상 본시 온 사람인데 항상 애써 농사지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충당하게 살았다. 정나라가 주나라 칠 때 그를 사로잡아 돌았던 까지 그 자손 가운데 정나라에 퍼져 사는 이가 있었다. 증조부에 관해서는 사관이 이름을 잃어버리고 조부인 모, 이 모는요. 보리를 의인화시킨 사람입니다. 됐죠? 조부인 모가 주천 땅으로 옮김을 해서 한 집안 이런데 드디어 주천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인 차는요. 흰소를 가리킵니다. 아버지인 차에 와서야 비로소 벼슬하여서 평원도구가 되었고 자 여기서 평원도구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평원도구는요. 벼슬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질이 낮은 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됐죠? 자, 평안도가 되고 농사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씨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곡씨가 바로 곡식을 가리키죠. 따라서 술은 곡식을 통해 빚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요. 곡씨의 딸 아내로 삼아서 성을 낳은 것이다. 따라서 여기까지 이 인물의 가계를 정리하면은 먼저 할아버지가 뭐였죠? 그죠? 할아버지가 뭐였고 그 할아버지 아들이 차였고요. 차가 누구와 곡씨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누굴 낳게 되었다? 성을 낳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리를 가리키고 차는 흰수를 가리키고 그리고 곡은요. 곡식을 가리키는 거였죠. 그리고 성은요. 맑은 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의 가계도인데 여기서 차가 아까 평원독우라고 하는 벼슬을 맡았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성은요. 청주자사라고 하는 벼슬을 하게 되죠. 그죠? 이 청주자사는요. 맑은 술 가리키는데 좀 더 높은 벼슬 갖다 청주자사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빠르진 않죠? 그죠? 자, 어쨌거나 곡씨의 딸과 딸을 아내 삼아 성을 낳은 것이다. 성은 아이 때부터 깊숙한 공략을 띠고 있으며 한 번은 손님이 아비를 찾았다 성을 놓는 걸 보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했대요. 이 아이 마음 쓰는 그릇이 넘쳐남이 꼭 일면굽이 파도와 같아서 말킬래야 더 맑아질 게 없고 뒤흔들어 흐려짐이 없으니 말킬래야 더 맑아질 게 없고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다에다 발음 끊으시고요. 이 말 뜻은 가장 맑다는 뜻입니다. 가장 맑기 때문에 더 이상 맑게 할 게 없고 뒤흔들어도 흐르지 않는 것은 맑기 때문에 흐려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성은 당연히 맑은 술을 가리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려짐이 없으니 그대와 얘기하면 이해와 성과 즐긴 것만 갖지 못하기 따라서 흰 술을 마신 것보다 맑은 술 마신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장성하게 되자 중산의 땅 유영 그리고 심양의 땅의 도점과 더불어 거타했대요. 유영과 도점도 역시 마찬가지 둘 다 애주가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나왔던 서막이란 사람과 유영이란 사람과 도점의 공통점은 다 애주가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됐죠? 옛날에 술은 지금 우리가 마시는 술보다 도수가 훨씬 낮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한 말 말통들이 술을 마신다, 뭐 한 말을 두 말을 마셨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한 말짜리 술이 우리가 마시는 지금 현재 여러분 마시는 술하고 다르게 지금 술이 한 도수가 25도, 높게 가면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때는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수가 높으니까 쉽게 상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게 되죠. 그죠? 그리고 도수가 1도에서 6도 정도? 6도면 맥주가 6도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말통들이 술을 마셨다는 것은 우리보다 덜 적게 마시는 거예요. 왜? 그리고 여러 삼국지 보시면요. 관우가 화웅의 목을 베울 때 조조가 술 데워주잖아요. 따끈하게. 그죠? 따끈하게 데워주는 이유가 술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따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코올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도수가 더 낮아져요. 그래서 관우가 황무로 복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소. 라고 하잖아요. 그때 술은요, 당연히 뜨겁게 마시는 거였어요. 당시 옛날 사람들은. 왜? 그냥 놔두면 변하니까. 근데 지금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시는 거죠. 그것도 씨앗이해서 마셔야 되는 거죠. 왜 모른 척해? 다 알면서. 어? 술이 차라고요? 관우가 못 배러 그 배러 갈 때 술 줘요. 술. 조조가 가기 전에 술 한 잔 마시고 가서 목을 베고 하라고 했더니 술이 식기 전에 돌아가겠다고 가잖아요. 가자마자 목만 잘라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차가 아니라 술이에요, 걔네. 어쨌거나 도전과도 왔다했다. 이 어느 때인가 두 사람이 하던 말이 있었다. 하루 이상 없으면 속되고 째짬. 여러분 속되고 째짬에다 우리 형광펜 좀 해놓읍시다. 속되고 째짬에 술맛 보기를 든단 말이야. 그래서 술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란 말 갖다가 또는 근심이 생긴다라는 말 갖다가 속되고 째짬이라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속되고 째짬이 술맛 고개를 든단 말이야. 그래서 매양문나 세월을 보내는데 필요함도 잊은 채 문득 마음이 황홀해 돌아오랬대요. 고을에서 조구연을 불렀지만 여기 조구연이라고 하는 건요. 술지개미를 가리킵니다. 술지개미가요.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 갖다 술지개미라 얘기를 해요. 됐죠? 따라서 아주 안 좋은 걸 얘기해요. 자, 조구연을 불렀지만 비쳐나가기 전에 다시 청주종사, 이 청주종사가 아까 했던 평원도구보다 좀 높은 볕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얘는 좋은 술을 갖다가 청주종사라고 얘기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종사로 호출받았고 공경들이 번갈아 천갈말 들이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궁궐에 모셔라 했대요. 여기 궁궐한 말 갖다가 술을 갖다가 사람을 이끌었으니까 궁궐 갖다 따져본다면 아마도 술상일 겁니다. 궁궐에 모셔라 했대요. 술상에 술을 바쳐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이윽고 불러본데 임금이 그윽히 눈여보더니 이 사람이 주천의 국세란 말인가? 짐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 들은 지 오래였다 하고 반긴다. 이보다 좀 더 앞서 태사가 주기성이 크게 빛을 바랍니다. 아련데 얼마 안 돼 성이 도착한 것이고 황제던 이 일로 인해 더욱 기이하게 생각했대요. 따라서 황제가 국성을 갖다가 총애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기성이 빛을 발하는 우연적 사건도 황제가 국성을 총애한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 일로 인해 더욱 기이하게 생각했다. 즉시 벼슬 내려 주객난중 삼더니 여기 있는 주객난중은요. 손님 접대하는 벼슬 가리킵니다. 주객난중 삼더니 이윽고 국자제주를 돌려서 예의사를 겸하게 했대요. 널리 조정의 모임잔치며 종묘 앞에 음식진사와 작건일을 도맡게 된 바. 자, 거기 밑줄 살짝 보낼게요. 조정의 모임잔치며 종묘 앞에 음식진상과 작건일을 도맡게 되었다. 따라서 술의 용도가 여기저기 많이 쓰이게 되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건일 등을 도맡게 된 바 그 취지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임금이 그릇감이라 여겨서 일약 발탁하여 후설의 직임이라 두고 그 높은 예의로 써서 대접하였던 것이니 성이 이권의 별뜸을 가마를 부린 채 전에 오르는 게 하면 국선생이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따라서 임금이 황제가 국성, 즉 술을 갖다가 총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다 임금이 마음이 언짢음이 있다가도 자, 거기 마음에 언짢음이 있다 형광펜이요. 마음에 언짢음이 있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유형과 도점이 이런 말을 했었죠.
이 사람을 보지 않으면 못 보면 속되고 찌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따라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라는 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임금이 마음에 언짢음이 있다가도 성이 들어 뵙게 된 큰 웃음꽃이 피어나니 무릇 충일임이 모두 이런 식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술의 역할, 술은요, 술을 마시면 이제 기분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기분 좋게 한다고 해서 술의 긍정적인 면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성품이 너그럽고 편안하여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을 때 임금과 조금 더 거슬려 보는 일이 없었대요. 성품이 너그럽고 편안하대요. 만약에 성격을 제시한 방법으로는 여기는 직접 제시가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성의 성품은 너그럽고 편안합니다. 따라서 성격을 갖다가 사술자가 유역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직접 제시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을 때 임금과 조금 더 거슬려 보는 일이 없었대요. 이로부터 총회는 더욱 비중해져서 임금에 따라 전체의 논의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답니다. 따라서 임금이 술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인 곡과 포와 역은요, 각각 쓴 술, 진한 술, 그리고 독한 술을 가리킵니다. 역시 마찬가지 술을 의인화시킨 건데, 아비가 누린 충의를 믿고 횡포가 자심하였더니, 횡포가 자심했다는 것은 이제 술의 부정적인 면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술을 적당히 마신 기분이 좋아지는데 지나치게 마시면은 또는 안 좋은 술을 마시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횡포가 자심해지는 것 같다 얘기하죠. 따라서 술의 부정적인 면모를 갖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했어요. 그렇죠? 횡포가 자심하였더니 중산에 있는 모형이 여기 있는 모형은 붓을 의인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요 붓을 의인화시켰는데 임금에게 직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은 충신을 가리켜요. 됐죠? 자, 중서려고 있는 모형이 탄핵한 상도 올려 여쭈었다. 괴임을 받는 신하는 당연히 국성을 가리키겠죠? 총례를 남용하는 천하의 국정할 바인데 이제 국성이 얼마나 재간을 갖고 요행을 얻어 조정의 관등에 올라 지가 선포의 나라에 서서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몸과 명예를 순사시킬 즐깁니다. 까닭에 만인이 아우성치고 졸치라며 괴로워하니 이야말로 날 고쳐주는 충신이 아니라 실상 백성에게 해를 끼친 도적이겠나이다. 따라서 모형은 국성을 도적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탄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도적이겠나이다. 성의 세 아들이 제 아비가 믿는 총을 믿고 기댄 나머지 횡포 광자에서 사람들을 괴로움을 끼치는 바되니 청하건대 폐하께서 한꺼번에 죽음을 내리시와 무사람 원망의 입을 막게 하소서. 따라서 탄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글이 상제자 아들 곡등이 그날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 성은 죄를 짓고 밀려나 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성은 죄를 짓고 밀려났으니까 유배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유배제가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임금이 술을 조금은 멀리하게 됐다 이런 뜻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치이자, 이 치이자는요 술주머니 얘기합니다. 술주머니를 얘기하는데 진작부터 성을 좋아하던 까닭에 그 역시 술에 떨어 죽었다. 처음에 치이자 골개를 잘해. 골개라고 하는 건요 우스갯소리를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를 얘기해요. 골개를 잘해 임금의 사랑을 받고 국성과 서로 거슬하고 임금이 출입할 때마다 임금의 속보에 의탁하곤 했대요. 치이자 한번 피곤하게 누워있는데 성이 장난삼아 자네의 배가 아무리 불룩하다 크다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으니 무슨 정이 있으리 하였더니 그 대변인즉 자네 같은 따위가 수명쯤이면 넉넉히 담아낼 수 있지 하였는데 그 서로 우스개로 장난이 이와 같았대요. 따라서 치이자가 성과 매우 친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이 벼슬 받고 나니 제골과 벽골 사이는요 배꼽과 가슴 사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음을 가리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골과 벽골은 가슴과 배꼽 사이를 가리키는데 그걸 결국은 마음을 가리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골, 벽골 사이에 도적이 때로 일어났대요. 형광펜이요.
아까 형용필치했던 것 연결되는 겁니다. 아까 유형과 도점이 이 친구를 만나자면 속되고째쯤에 생긴다 얘기했죠. 그리고 임금이 언짢았다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도적이 때라는 이런다가 술을 마시잖아 생기는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도적이 때로 일어나 임금이 토벌을 했으나 그 일을 제대로 맡을 만한 적당히 쉽지 않았기에 다시금 성경의 원소 삼았다. 성이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시킨 채 병들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며 수성, 이 수성이란 말이요. 근심 숫자예요. 근심으로 만들어진 성이란 뜻입니다. 수성의 물기를 터서 단 한 번의 싸움에 차 없애버리고 장락판을 세우는 장락판이요. 장자 긴장자고 락자가 즐거울 락자죠. 따라서 즐거움이 오래간다는 뜻입니다. 즐거움이 오래간다 라는 뜻인데 장락판을 세우는 돌아오니 황제는 그 공로로 상동으로 봉했대요. 됐죠. 따라서 성이 다시 총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상소 올려 은퇴를 요청합니다. 신은 원래 가난한 집 자식으로 어려서 빈천하에서 사람들이 이들을 빌려다니다가 우연히 성군을 만나 뵈었는가 허심탄회로서 남달리 잘 받아주시와 친체 가운데 건져주셨으며 강화같이 용납해 주셨나이다. 제가 비록 넓은 세상에 내놓은 조업이야 약간 있다고 하나 나라에 치면 인길다움이 없었사오매 전에 삼가지 못한 탓에 전에 삼가지 못한 탓은 뭘 가리킵니까? 폭과 역이 횡포 부린 걸 이야기하죠. 곡과 폭과 역이죠. 소리. 즉 국성의 아들들이 횡포를 부려서 은퇴하게 된 걸 얘기합니다. 유배제가 그린 걸 얘기해요. 전에 삼가지 못한 탓에 향리에 물러나 편히 있을 적에도 비록 얇은 이슬이 다하고 나 떨구려고 들은 중에 유행으로 남은 방울이 있어. 여기는 남은 방울은요 바로 충성심을 가리킵니다. 남은 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은요 뭘 가리킵니까? 해와 달이 가리키는 바 뭐예요? 임금이죠. 따라서 임금을 가리킵니다. 해와 달이 광명을 기뻐하고 다시금 촉발이 낀 묵은 뚜껑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께 내가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벼슬을 하게 되었다. 또한 그릇이 차게 되면 엎질러지면 사물의 따뜻한 입입니다. 따라서 모든 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신이 목이 타고 소피가 잔매에 걸려 목숨이 뜬 것뿐만 아니라 가해가니 바랍건대 승낙하고 하시는 말씀을 한 차례 물러나 여생을 번득해 하옵소서. 따라서 국성이 자신의 임금에게 황제에게 은퇴를 요청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황제의 남달리 배려하시는 이를 윤허치 아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대신 궁중의 사신을 확인해서 성계 창포 등의 약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물 먹도록 했대. 따라서 임금이 국성을 엄청나게 총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성이 굳이 사직할 뜻을 나타내는데 임금도 하는 수 없어 허락하게 되니 마침내 고향 돌아가 노후를 보내 천수를 마쳤대요. 따라서 국성이 임금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나서 스스로 물러나 은퇴했다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더니 아까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할아버지 모부터 차까지 이어지고 차가 성을 낳게 되는데 그 성의 아들들이 곡과 폭과 역이었죠. 그죠? 곡과 폭과 역이었는데 얘는 각각 진한술, 독한술, 쓴술 가리킨다 얘기했어요. 따라서 얘는 성은요 충신인데 임금에게 어떤 일을 다하든 충성심을 다해요. 근데 얘는요 곡과 폭은 역은요 술의 부정적인 면모를 이야기하죠. 얘네 때문에 성이 은퇴를 했던 거죠. 유배를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복귀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성심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성을 갖다가 긍정적 평가하는 이유는 이 성이 어떤 상황에서든 신하의 도를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곡과 폭과 역이 결국 목숨을 끊었잖아요. 왜 끊었습니까? 모형이 뭐였기 때문에? 단언했기 때문에. 그지? 그럼 모양의 의미가 뭐였죠? 붓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성에게 친구 한 명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치이자란 친구 있었죠. 치이자가 뭐였다고요? 술주머니였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의 상대 의미를 갖다 물어볼 수 있으면 체크하시고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하시고 이제 우리는 문제풀이 갈까요?
자, 1번이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적절한 겁니다. 국성의 먼조상은 주천군에 농사를 지면서 살았다. 아니죠. 주천군으로 옮겨오게 된 거죠. 따라서 1번 지우셔야 돼요. 2번이요. 국성의 증조부는 온 땅으로 옮겼다? 아니죠. 증조부는 주천으로 옮긴 거였죠. 따라서 2번도 지우셔야 돼요. 국성의 먼조상은 온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요. 국성의 증조부는 주천 땅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국성에 침공했던 치의자는 임금에게 미움받았습니까? 모형이 탄핵했던 거죠. 따라서 미움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3번도 지우셔야 돼요. 4번이요. 국성의 조부는 사관이 이름을 잃어버려서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 국성의 조부는 뭐였죠? 뭐였죠? 증조부의 이름을 잃었던 거죠. 따라서 4번도 지워야 돼요.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2번 문제입니다. 국성은 수를 인격한 인물을 할 때 A에 대한 이해예요. A 부분이 아마 거기 어디 갔니? 예, 여기 모형이란 말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일단 1번이요. 자, 1번의 조정의 모임잔치나 종묘협회 음식 진화와 작품에도 도맡겨졌던 내용 이후에 A가 설득을 봐서 중요한 행사에 술을 마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니죠. 그죠? 그럼 이제 1번 지우셔야 돼요. 2번이요. 총회는 더욱 기중하여서 임금을 따라 잔치 내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내용을 이후에 A가 설득인 것을 봐서 흥을 도둑이 한 술도 질다치면 안 되는 강조한다 볼 수 있다. 모르겠습니까? 그럼 3번이요. A 이후에 치의자가 임금이 출입할 때마다 임금의 속보에 위탁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진 거 봐서 술을 마시고 검은 털 지니는 관계한다. 술을 마시고 검은 털 지는 게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술 주머니가 술을 담고 술상에 올라서 임금에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였죠. 따라서 3번 답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술 마시고 거만하다는 것은 이 글에서 끌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4번이요. A 이후에 자네 같은 따위 수행력자에 너무 부담할 수 있다는 치의자 말이 이어진 것에서 술을 마신 것의 위험성, 술을 많이 마신 것의 위험성이 아니라 치의자의 외형, 외모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따라서 4번도 지워야 돼요. 그죠? 이건 술주머니의 특성을 얘기한 거지 술을 마시고 지나치게 많이 마신 것의 위험성을 경계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5번이요. A 이후에 성이 벼슬 받고 제골 격골 사이에 도적이 때렸다는 내용이 이어진 것에서 술이 건강해질 수 있다? 아니죠. 이건 술을 마시지 않아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거잖아. 따라서 5번 지워야 되겠죠. 그럼 답 몇 번밖에 안 남아요? 2번밖에 안 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번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3번 문제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나요? 그죠? 요 3번 문제 별표 쳐놓으시고요. 거기에선 일단 보기에다가 국순전의 내용을 실었는데 이거 국순전 대신에 평가 부분을 집어넣고 평가를 통해서 위 작품에 대한 평가를 낼 때, 위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낼 때 어떻게 평가했느냐, 적절하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평가는 대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시는 평한다. 이때 사신이요. 바로 작가 자신이고 서술자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그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느냐 부정적인 평가를 내느냐에 대해서 보기 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 아마 제가 드린 문제 있을 거예요. 오늘 드린 거 말고요. 지난주에 드렸던 거. 지난주에 들었던 거 아직 안 풀었던 얘기군요. 왜 웃어?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봤더니 1번이요. 자, 보기에서 밑글과 달리 주인공이 재물 탐하는 모습. 거기 이거 지난주 설명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텐데 거기 보시면요. 이거 지난주 설명 좀 싹 지우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수는 게다가 돈을 걷어들여 재산 먹이를 좋아하며 라고 했으니까 속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1번은 적절한 내용이에요. 2번이요. 윗글에선 달리 보기와 달리 주인공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모습. 윗글에서는 주인공 국성이 제골과 격골 사이에 도적을 갖다가 토벌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장락판을 세고 돌아와서 상동을 봉해주는 장면이 있었죠. 그죠? 따라서 2번은 명예를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2번 적절한 내용이에요. 3번이요. 윗글과 보기에서 모두 국가적 잔치나 제사에 중을 참여했다. 보기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죠. 종묘의 제사 받드는 일, 신령의 고사들인가 같은 것들. 그죠? 따라서
보기와 윗글은 모두 국가정치나 제사에 중이 참여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아요. 그죠? 4번이요. 윗글과 보기의 모두 주인공이 임금의 총을 받아 권력을 얻게 되었다. 맞죠? 그죠? 보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지? 보시면요. 여기 있죠? 자, 임금이 밤에 잔치를 할 때마다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 몰 수 있었을 뿐 왕과 신하들은 참여하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로부터 임금은 곤전의 정사에 묻어두게 되었대요. 그래서 임금이 술에 취해서 정치를 하지 않게 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임금이 총애를 받아서 권력을 된 걸 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아요. 근데 5번이요. 윗글과 보기는 모두 주인공이 다른 신하의 탄핵을 받았다 했는데 보기에서는 임금이 그냥 싫어했던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순이 벌레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으므로 임금이 싫어하며 말했대요. 야, 네가 내 쓰임을 당하지 못하는가? 라고 했더니 순은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면 아래였다고 했으니까 순은 스스로 은퇴를 요청했던 거죠. 근데 아까 보기에서는 윗글에서는요. 모형이 탄핵까지 쫓겨난 거였잖아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으면 몇 번이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국선 생전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A까지 한 것 중에 혹시 질문하시거나 이해 안 되거나 추가 설명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세 명이나 병결 다리 부러져가지고 골절돼가지고 병원 갔다 오고 한 명은 주무를 수업 듣고 하니까 지난주에 썰렁한 것 같은데. 아, 요새 왜 이렇게 덥니? 많이 덥죠. 저 창문도 많이 안 열리고 에어컨도 4월 말 5월 초쯤 돼야지 틀릴 것 같고 우울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 갑시다. 시요. 낙화였나요? 낙화랑 플라타너스. 여러분 교재 거기 몇 페이지냐면은 85쪽입니다. 낙화랑 플라타너스 할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시를 공부하실 때 일단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화자를 찾아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자가 대상과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를 찾는 것, 이것이 시를 읽는 요령인데 기본적으로 화자가 바라본 대상과 상황일 때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화자가 바라본 대상과 상황일 때 우리 대체로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적 현실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부정적 현실은 무엇인가 마음이 안 드는 상태일 텐데 그래서 그것도 우리 뭐라 부르냐? 현실과 이상의 괴리 또는 자아와 세계의 괴리, 갈등, 부조화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불일치 이런 말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부조리한 현실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부정현실에 해당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를 갖다 우리 뭐라 부르냐?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 현실 대응 방식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자가 대상과 상황을 통해 느끼는 정서를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 시의 주제이며 시의 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근데 주제와 시상은 늘 관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뭘 통해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전달한다고요. 따라서 시 중에 있는 모든 문화작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생생하고 선명할 수밖에 없다. 요 내용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든 문학 출발점이니까요. 됐죠? 여러분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국선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거죠. 그럼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주제인데 그건 관념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뭘 통해서
북선생이라고 하는 의인화된 인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구체적 형상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 좀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학작품은 어쩔 수 없이 감각적인 통해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제를 갖다가 생생하고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느껴야 돼요? 그 작품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대해서 오랫동안 여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 같은 이제 우리는 조지훈이 쓴 낙화를 갈 텐데, 여러분 조지훈이란 시인이요. 조지훈이란 시인은 우리가 청록파 시인이라 부릅니다. 청록파는 1940년대 시인인데 전반부보다는 후반부 시인에 해당돼요. 조지훈과 같이 묶일 수 있는 시인이 박두진, 그리고 박목을 같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훈이라는 사람과 박두진, 박목을 이렇게 같이 묶이긴 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렇게 시적경이 서로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훈이라는 사람과 박두진이라는 사람과 박목을 묶어서 얘네끼리 청록집이란 시집을 내긴 했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같이 묶어 시집을 냈을 뿐이지 얘네들 시적경이 유사하다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박두진은 이상도 세계에 대한 지향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고요. 조지훈 사람은요, 어떤 지조 또는 선비로서의 은둔자로서의 삶,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 다루고 있는 시이니까 조지훈이라는 시를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런 것 좀 하나 확인하시고 이제 조지훈의 낙화를 갑시다. 여러분, 낙화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 되면요, 헤어질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형기란 시인의 낙화라는 시도 있죠. 그래서 희한하게 같은 제목이라서 이형기의 낙화랑 같이 묶어 출제한 경우가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형기의 낙화에서는 이제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을 갖다 다루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이라보다는 떨어지는 꽃에 대해 느끼는 정서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가만히 째려보시면요, 전체적으로 각 연마다 이행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형식적인 통일성이 느껴진다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죠? 그래서 먼저 각 연을 이행으로 처리했다 또는 통일함으로써 형식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 좀 일단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런 내용 좀 확인하시고 이제 시를 읽을 때 여러분 문장 똑같이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탓하랴라고 해가지고 뭘 썼으니까 의문형 어미를 썼죠. 그죠? 그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네요. 여기에 사용된 표현이 뭐죠? 그래서 설의적 편이 쓰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꽃이 지기로 서니까 꽃이 졌습니다. 그죠? 그럼 바람을 탓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바람을 탓할 수 없다는 얘기야? 바람을 탓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따라서 꽃이 지는 것은 바로 뭐야? 자연의 섭리인 거야.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니까 그 바람은 외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럼 자연의 섭리에 따라 떨어지는 꽃은 외적 요인을 탓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자연의 섭리가 오히려 더 큰 그림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의 성김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자, 주렴이 뭐예요? 주렴이란 게 뭐야? 왜 자꾸 내가 질문하면 다 침묵하고 내 말 씹어버리는 거지? 뭐 모르니까. 주렴이라고 하면 여러분 중국집을 갈 때 이렇게 앞에 짜르륵 걸려있는 발 있잖아요. 그죠? 그게 주렴이에요. 짜르륵 거기 복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게 주렴이야. 따라서 주렴밖에 성길이 무슨 뜻이야? 왜 나는 모르는 것만 물어볼까? 그지? 아는 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별이 뭔지는 알잖아. 그지? 성긴이란 말은 성글다. 끼엄끼엄 이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주렴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니까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요, 주렴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있으니까 시간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둘 쓰러지고니까 당연히 새벽에서 밤에서 새벽이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귀촉도 오름기에 귀촉도라고 하는 새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한해 상징입니다. 한해 상징. 귀촉도 오름 뒤에 먼이니까 당연히 시적형이 쓰였을 거예요. 그죠? 먼 산이 다가섰대요. 야, 근데 산이 다가설 수 있는 존재니? 아니지. 그럼 산은 무생물이잖아. 그치? 근데 무생물을 마치 뭐처럼 다가설 수 있는 생물처럼 표현했죠. 따라서 여기서 하는 표현법, 화류법이죠. 그죠? 당연히 화류하고 의인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내가 널 왜 보고 있을까? 응? 보고 있는 이유를 짐작하고 있을 거 아니야. 화류는 뭐니? 화류가 뭐냐고. 여러분, 화류는 뭐예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할 때 화류라 얘기를 했죠? 의인법은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의인법의 종류가 좀 더 넓은 거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물의 말을 갖는 실 때 역시 의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감정이 쓰여도 역시 마찬가지 의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뒤쪽도 오름지에 먼 산이 다가섰대요. 그럼 여기서 화류법, 즉 먼 산이 다가섰다는 화류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뭘까? 먼 산이 다가섰대. 야, 지금 잘 봐. 그 앞편에서 시간이 경과해 밤이 새벽이 되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밤에서 새벽이 되면요, 빛이 좀 더 많아지고 사물이 좀 더 눈에 보이겠죠. 그죠? 그런 상태를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 산이 다가서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새벽이 되면서 날이 밝아지면서 보이지 않던 산이 보이게 되었다는 뜻을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따라서 밤에는 보이지 않던 산이 새벽이 되면서 산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말로 뜻을 해석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래서 먼 산이 다가섰다라는 화두적 표현을 통해서 점점 뭐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어가는 아침 사물의 변화를 갖다 이해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침이 되는 상황을 갖다 보여주겠다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귀쪽도 오름 뒤에 먼 산이 다가섰대요. 근데 여기서 혹시 학교에서 이거 한번 이거 학교에 수업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나간 데도 있고 안 나간 데도 있네. 혹시 귀쪽도 오름 할 때 귀쪽도가 감정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 진우 나왔어요? 는 자세히 얘기한 적 없어요? 한해 상징이라는 얘기하고 다른 거 설명 안 하셨습니까? 혹시 학교에서 이거 귀쪽도 오름 뒤에 먼 산이 다가서 할 때, 야, 귀쪽도가 온다는 것은 사실은 귀쪽도가 올 리는 없잖아요. 내가 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작품 전체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이 작품에서 울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작품에서 낙화를 통해 느끼는 슬픔의 정서를 갖다가 귀쪽도에다 이입다 보는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학교에 이거 한번 여쭤봐서, 선생님, 귀쪽도 오름기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에서 혹시 감정이입이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학교에 진도 안 나온 부분. 됐습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대체로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어떤 때는 감정이라고 보는 얘기도 있어요. 선생님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건 확실합니다. 지금 밤에서 서서히 새벽이 되고 또는 아침이 되는 과정을 갖다가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귀쪽도 오름기에 먼 산이 다가서 있으니까 당연히 시적 화자의 눈에 보이는 외적 풍경을 갖다가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점을 통해서 밤에서 새벽이 되는 아침이 되는 상황을 갖다가 형상화시켰다 얘기하는 거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먼이란 말이 시적적인 거 알 수 있겠고요. 그죠? 먼 산이 다가섰다. 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여긴데요. 촛불을 꺼야 하니 꽃이 지는데. 야, 촛불을 꺼야 한대요. 왜? 꽃이 지고 있으니까. 왜? 왜 꽃이 지는데 왜 촛불 꺼야 되니? 대체로 설명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꽃이 지는 슬픔 때문에 촛불 꺼야 한다 얘기예요. 꽃이 지는 슬픔 때문에 촛불을 꺼야 한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관조하기 위해 촛불 꺼야 한대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됐습니까?
촛불을 꺼야 할 꽃이 첫 번째. 왜 촛불을 꺼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꽃이 지는 슬픔 때문에 꽃을 촛불 깐다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요. 꽃이 지는 광경을 관조하기 위해서 촛불을 꺼야 한다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왜 우리 촛불은요 이렇게 아주 작은 바람도 일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렁이고 있으니까 그 촛불이 일렁이는 것은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게 해줘요. 그래서 꽃이 지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촛불을 꺼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꽃이 지는데 촛불을 꺼야 하니 꽃이 지는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여기에 상대편법이요. 어순이 바뀌었죠? 따라서 여기 뭐가 쓰였습니까? 도치가 쓰였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었대요. 따라서 뜰 앞에 꽃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꽃이 지고 있다, 꺼야 한다 라고 하는 표현들 보시면요. 대체로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가 쓰였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하강 이미지에 쓰였습니다. 자,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안 이니까 당연히 하이안은 뭐예요? 시적 허용에 해당되죠. 하이안 미다지가 우련이란 말은요. 우련이란 말은 희미하게란 뜻이에요. 희미하게 붉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하얀색과 붉은색의 이미지가 서로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뭐라고 하냐? 색채 대비가 쓰였다고 얘기합니다. 색채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자, 하이안 미다지가 우련불거라 희미하게 불타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하이안 미다지가 옛날 이 시의 분위기에 따르면 그 창문은 미다지는 아마도 창호지를 바른 창문이겠죠. 그죠? 창호지를 바른 창문인데 붉은 꽃잎이 떨어진다고 그 그림자가 붉습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사물의 어른거림, 그 사물의 꽃잎이 떨어지는 게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좀 체크할게요. 색채 대비하고 색채 이미지의 대비. 라는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라요. 색채 이미지는 색깔을 떠오르게 하는 사물 갖다 색채 이미지라 얘기합니다. 색채는 바로 색깔 같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적으로 색깔 같은 말이 있죠. 하얗다, 붉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때는 색채 어가상부터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하이안 미다지가 우련불거라.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자 여기 묻혀 사는 이는요. 당연히 은둔자를 가리킬 텐데 은둔자는 결국 누구냐? 화자 자신을 가리킵니다. 근데 화자 자신을 갖다가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묻혀서 사는 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자신을 갖다가 객관화시켜서 표현했더라. 그래서 객관화된 시적자와 객관화된 서정적자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은둔에 살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그럼 여기 있는 고운 마음은요, 화자가 어떤 지니고 있는 삶의 자세나 또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거예요.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은 화자가 지니고 있는 삶의 자세 또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텐데, 여기서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 이 고운 마음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요, 낙화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다가 고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묻혀서 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끌고 오신다면요, 고운 마음은 당연히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강렬하게 정하지 못하고 묻혀 살 수밖에 없는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갖다가 고운 마음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즉, 이 시적 화자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속세를 떠나서 은둔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은둔에 살고 있는 마음 갖다 우린 고운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보는 묻혀 사는 이의 고운함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는 이. 저하다 무슨 뜻입니까? 저하다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는 이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저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해석이 좀 분분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걱정된다라는 말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봐 두렵다는 말로 볼 수도 있어요. 복잡해 이거는요. 내 마음을 정말 아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는 말로 볼 수 있고요. 왜?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과 들킬 수 있으니까. 또한요, 정말로 내 고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까? 없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해석이 다양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단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냥. 됐죠? 아는 이 있을까? 저하는 이. 꽃이 지는 아침에 울고 싶어라니까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네요. 그죠? 정서의 명시적 표출. 울고 싶답니다. 꽃이 지는 아침 울고 싶답니다. 됐죠? 왜 울고 싶을까요? 왜 울고 싶을까? 지금 화자는 지금 일단 현실이 부정된 현실 속에서 속세를 떠나서 묻혀 살고 있죠. 그죠? 그 묻혀 살고 있으니까 속세를 조금 어느 정도 잊고 싶을 거야. 근데 그 잊고 싶은 상태에서 갑자기 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꽃이 떨어지는 것은 일종의 뭐였습니까? 자연의 섭리였죠. 그죠? 그럼 자연은요, 늘 항상 변한다는 뜻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은 마치 사람도 똑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꽃이 지는 아침이라는 걸 통해서 무상감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구나. 결국은 꽃이 지는 풍경을 통해서 인생 무상에 대해 떠올리고 그래서 울고 싶다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꽃이 지는 왕을 통해서 삶의 무상감을 느끼고 나서 시상을 마무리한 걸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귀촉도 울음기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 한의 상대를 볼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고정되는 것 없이 늘 모든 걸 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슬픔. 그래서 애상적인 정서가 난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정도가 조지훈의 낙화입니다. 됐습니까? 조지훈의 낙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냥 꽃이 지는 아침 슬프대요. 무상감. 됐죠?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쪽도 오름 뒤에 이거 감정으로 설명하신 작작 혹시 한번 여쭤보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 작품 전체가 꽃이 떨어진 거에 대한 슬픔만 갖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귀촉도름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화자의 정서가 귀촉도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 정도가 귀촉도랑 낙화라는 시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연결된 이미지, 이연계 낙화라는 작품과 연결될 수 있고 한국 이미지가 시와 쓰였다는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플라타너스라는 시를 갑시다. 플라타너스.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시를 쓰시는 분인데, 아무래도 김현승이 썼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는 아마도 눈물일 거예요. 또는 가을의 기도 같은 시들인데 얘네들이 모두 다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쓰여진 시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플라타너스 때 역시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플라타너스가 뭔지는 알죠? 나무 이름이에요. 나무 이름. 여기도 거기 실려 있나? 여기 여러분들 보도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대부분 플라타너스입니다. 그 넓적한 잎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플라타너스예요. 그럼 김현승 시인 화자는 기본적으로 플라타너스를 보고 있겠네요. 그죠? 플라타너스 보고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떤 정선을 얘기하는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꿈을 하느냐 너에게 물으면,
꿈을 아느냐 너에게 물으면 그럼 이때 너는 당연히 플라토너스를 가리켰죠. 그럼 플라토너스를 너라 불렀으니까 당연히 의인하던 대상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런 선택지를 만들 수 있을까? 사물을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같은 표현을 써서 의인법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연물의 말을 걷는 형식, 사물의 말 걷는 형식이랑 같은 말입니다. 됐습니까? 꿈을 아느냐 너에게 물으면 플라토너스 너희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대요. 파라는 당연히 시적 펌이겠죠. 자, 그럼 지금 플라토너스에게 꿈을 아느냐 물었더니 파란 하늘에 젖어 있대요. 그럼 이제 꿈과 파란 하늘이 서로 대응되는 이미지가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따라서 이때 꿈은요. 일종의 꿈과 이상을 지닌 것을 이야기하는데 플라토너스가 꿈을 아냐 봤더니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는 얘기는 플라토너스가 꿈과 이상을 지닌 존재라는 걸 얘기해요. 했죠? 따라서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추상적인 관념인데 그치? 그것을 파란 하늘이라고 하는 뭘 통해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킨 걸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플라토너스가 꿈과 이상을 지닌 존재라고 시각적으로 형상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파란 하늘은요. 감각적 이미지, 즉 시각적으로 형상화시켰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형 갔더니요.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그럼 이번엔 사모하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플라토너스 드린대요. 그럼 이제 사랑 너는 너에게 있는 것을 그늘을 드린다고 해서 형상화시켰죠. 역시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너에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일종의 뭐예요? 배려이죠. 그죠? 따라서 사랑은 배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것으로서 그늘을 드리는 배려하는 모습으로서의 플라토너스가 사모의 의미로 형성화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먼 길에 올 때 홀로 되어 외로울 때, 먼 길에 올 때 홀로 되어 외로우니까 홀로 되어서 외롭답니다. 이거 누가 외로운 거야? 화자가 외로운 거겠네. 그치? 먼 길에 올 때 홀로 되어 외로울 때, 그럼 이때 먼 길은요. 화자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늘 그렇지만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외롭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삶의 고독감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먼 길에 올 때 홀로 되어 외로울 때 플라토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답니다. 플라토너스가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대요. 그럼 이제 나는요.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플라토너스가 심어져 있는 길을 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플라토너스가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었다는 얘기는 이때 플라토너스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야?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플라토너스가 내 인생에 있어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자는 플라토너스에 있는 거리를 외롭게 걷고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야, 그럼 이제 너의 뿌리 깊이에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대요. 라고 하는 것은 플라토너스와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플라토너스가 나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좋으련만 플라토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랍니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래요. 그럼 여기서 신이 아니란 얘기는 내 영혼을 너에게 넣어줄 수 있다 없다. 내 영혼을 너에게 넣어줄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니까 당연히 하나가 되지 하는 것에 대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뭐겠니?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과 세계의 유한에 대한 인간과 세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쉬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신이라면은 내가 신이라면은 나의 영혼을 너의 뿌리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 난 너와 함께 신이야. 너도 신도 아니고 나도 신이 아니니까 나는 너와 함께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까 인간과 세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과 안타까운 아쉬움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닿은 어느 날. 그럼 수고론 우리의 길. 아까 길은 뭐였죠? 인생이었지. 그지? 아까 먼 길에 홀로 올 때 인생이었잖아. 따라서 수고론 우리의 길인가 여기서 인생이에요. 그럼 인생의 길이 닿은 어느 날이니까 이건 죽음의 순간이겠네. 그지? 수고론 길이 우리의 길이 닿은 어느 날 플라토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은 따로 있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검은 흙은요. 일종의 안식처입니다. 아이고야. 일종의 안식처예요. 따라서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그럼 이제 따로 있느냐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나는 플라토너스와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플라토너스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에서 따로이라는 표현을 통해가지고 플라토너스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너의 이웃이 되고 싶대요. 그럼 이제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너의 이웃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화자는 너와 뭐겠다?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너의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이 어디겠니? 그곳이 어디겠니?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곳은요. 화자가 지향한 지향점을 이야기해요. 화자의 지향점입니다. 따라서 화자가 플라토너스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됐죠?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따라서 이곳은요. 나와 화자와 플라토너스가 함께 있는 곳. 그래서 플라토너스와 함께 있길 바라고 있는 화자의 사망이 담겨있는 시가 바로 플라토너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 작품은요. 화자가 플라토너스에 대해서 심적거리가 가깝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플라토너스의 긍정의식을 얘기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앞에 작품에서는 낙화에서는 꽃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을 담고 있고 밑에 건요. 플라토너스에 대해서 하나가 되고 싶은 아쉬운 마음도 다루고 있지만 플라토너스의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둘 다 자연물의 공통적인 소재입니다. 됐습니까? 그런 내용 같은 이제 우리 문제를 좀 갑시다. 자, 1번입니다.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이동에 따라 변하는 화자의 정서를 다루고 있대요. 근데 분명히 가작품에 공간이동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1번 지우셔야 되겠죠. 얘 왜 불안정하니 요새? 네. 예,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가 나타나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공간 이동 대신에 시선의 이동이라고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선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 정서들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가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정서들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 틀려요? 시선의 이동은 있지만 변화하는 정서가 없어요. 계속 슬퍼요. 꽃이 떨어진 거에 대해 슬퍼요.
됐습니까? 따라서 변화하는 정서 잘못된 거야. 그치?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은 없으니까 틀린 거고 시선의 이동이 있긴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정서 변하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은 계속 꽂히지는 거에 대해 뭐하고 있어? 슬퍼하는 마음. 그래서 귀척도름기회 같은 걸 통해서 끝까지 슬픔의 정서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변화 정서 아니에요, 가는요. 그죠? 2번에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활용해서 나라고자 하는 말을 강조했다. 그럼 가작품에 서적 표현이 없어야 되는데 바람을 탓하려 이미 서적 표현이 있으니까 2번 지워야 되겠죠. 그죠? 3번이요. 가와 나는 모두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했대요.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가 둘 다 쓰이긴 쓰였어요. 맞죠? 나 작품에서 플라톤에서 너를 맞아줄 검은 흙,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닿는 어느 날 이런 것들 하강 이미지 시어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서 애상적 분위기니 가는 애상적이지만 나는 아니겠지. 따라서 3번은 지워야 되겠죠. 그죠? 4번이요.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둘 다 없지? 그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인데 낙관이 뭐야?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얘기하지. 낙관이란 말과 낙천이란 말 구분하셔야 돼요. 낙천은 즐겁게, 낙관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 됐습니까? 따라서 4번 지었더니 답은 5번이겠지. 그럼 거기에 혼잣말 하는 방식이니까 이거 갖다 우리 뭐라 하냐? 독백체라 얘기를 하고 말을 걷는 방식 갖다 우리 뭐라 얘기합니까? 대화체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화체라고 할 때 대화체가 쓰였다고 할 때 하나는 대화가 있거나 또는 말을 우린 대화체라 얘기 됐습니까? 이 작품은 말 걷는 식 쓰인 거지? 그럼 실제 대화가 쓰이는 대화체 뭐가 있었니? 너네 알고 있는 작품 중에 실제 대화 쓰인 거. 송민국, 감여의 대화. 그치? 따라서 1번 문제가 몇 번? 5번 되겠지? 그치? 2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나 감상한 내용 적절하다는 것은 거기는 보기는 여러분들 문제집에 나오거나 또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보기 같은 것들은요. 잘 꼼꼼하게 읽어놓으셔야 돼요. 그게 문학적인 이론에 해당돼요. 그 문학적인 이론 바탕으로 시를 감상을 했는데 자, 시인들은 시를 통해 자연의 발견을 아름다움과 형성한대요. 가는 자연현상이나 자연의 물에 발견한 아름다운 표현할 뿐 아니라 그런 아름다움이 내면의 공명을 일으켜 유발한 특별한 걸 노력했대요. 어떤 정서야? 울고 싶던 정서일 거지? 그치? 나는 자연물의 발견은 숭고한 덕성을 형성했대요. 숭고한 덕성을 형성했다는데 1년에서 뭐라 하겠니? 꿈을 나느냐 너에게 보는 꿈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2연에서 뭐라고 했니? 3월쯤 오르나 했더니 너에게 가진 건 모든 걸 드린다 했죠. 그 다음 3년은 뭐에 대한 얘기했어요? 3년은 뭐 인생길의 동반자로서의 플라톤스에 얘기하고 있잖아. 따라서 거기에서 발견한 덕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본받을 덕성을 자연물을 지닌 예찬하고 그럼 나아가 그런 덕성을 지닌 자연물에 대해 동반적인 인식을 드러냈대요. 자, 그럼 1번 갑시다. 하이안 미다지가 오련불거라 라고 하는 꽃 떨어진 꽃잎에서 아름다운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 활용했대요. 야, 거기 대비된 색채 이미지 쓰인 거 맞지? 하이안과 불거라가. 그치? 그럼 1번 맞는 설명이지. 그치? 꽃잎, 자연물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갖다가 아까 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연현상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1번 맞는 설명이야. 그지? 두 번째 2번입니다. 꽃이 지나치 울고 싶어라 해서는 꽃이 지는 모습이 즉 자연현상이 아까 보기에서 자연현상 얘기했습니다. 그죠? 화자의 내면의 공명을 일으켰대요. 아름다움이 내면의 공명을 일으켰대요. 그럼 또 연결되는 거 맞지? 그치? 2번도 맞는 설명이야. 3번에 나에서 너에게 있는 거 그늘을 드린다는 사랑과 표현을 지닌 모습의 덕성을 예찬한 것이다. 맞죠? 아까 자연물을 예찬했잖아. 그치? 3번 연결되죠? 보기하고. 4번이요. 나에서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본받고자 한다고요? 야, 나는 화자도 신이 아니고 너도 신이 아닌데 한계 극복했다 얘기할 수 있니? 안 되지. 그럼 적절한 몇 번? 4번 되겠네. 그치? 5번이야. 나에서 난 오직 너를 지켜 네 일이 되고 싶을 뿐이야. 것은 화자의 동반자적 인식. 보기에서 화자의 동반자적 인식.
5번 적절하죠. 따라서 연결되지 않는 거 몇 개밖에 없다. 4번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내일도 아마 시에서 이런 문제 나올 텐데 이렇게 보기하고 시하고 시행하고 선택지하고 연결시켜서 대응되니 안 되냐 따지신 거예요. 됐습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3번입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이 뭐니? 기억은 꽃지지기로서의 바람을 터뜨려. 기억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의 순환 화자이트를 엿볼 수 있다. 맞지? 그치? 니은은 먼 산이 다가섰단가? 그치? 야, 그럼 이제 산을 유정물 천편의 시간이 경과에서 나타낸다. 맞죠? 그죠? 디귿은 뭐니? 묻혀서는 이 고운마음을. 야, 그 전까지는 그 앞에 있는 화자의 외적 세계를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갑자기 고운마음 내면 세계 얘기했지. 그래서 화자의 있을 외부에 내면 이동했으면 알 수 있죠. 그럼 3번도 맞는 설명이야. 4번에 리을은 뭐지? 너는 언더 파라 안에 젖어 있대요. 꿈과 이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 맞지? 그치? 그럼 4번 맞네. 그럼 4번 5번이겠네. 야, 근데 5번에서는 미음은 뭐였니? 미음이 얘기하는 건 뭐였어? 응? 너를 맞을 거물은 어디 있느냐? 플라토너스 따로 있느냐니까 이거는 너가 영혼의 해처가 어디 있냐? 나는 그곳에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간절감이란 말씀은 안 되겠지.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 거 중에 질문하실 건 이해한다 추가 설명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2번 문제. 2번은 1번이요? 네. 예, 여기 색채 어는 색채 이미지, 색채 어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더 넓은 개념으로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색채 이미지와 색채 어는 다른 개념인데 색채 어는 색채를 연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색채 이미지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더 넓은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거는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있냐 없냐.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없는데 색채를 말쓰면 안 되고. 됐죠?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없는데 색채어가 사용되었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색채 이미지는 무조건 더 넓은 거니까 색채를 연상시킬 수 있으면 돼요. 또 1번에 하강도 이미지, 나를 갖다 하강도 이미지 거기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수골은 우리에게 다른 어느 날 이것도 역시 하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음의 이미지니까. 됐습니까? 하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라고 해야 되죠. 하강적 시어가 아니라. 됐습니까? 네? 죽은 걸 하는 건 대체로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하강적 이미지 내려간다,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하강적인 시어라고 얘기하죠. 연상하게 되면 돼요. 근데 그거 지우자. 하강적 이미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는 나 작품은 하강적 이미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죽음의 세계니까 이거는 내가 안식하고자 하는 안식처의 세계일 뿐이지 하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됐죠? 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독서 지문 4번부터 9번까지 먼저 할게요. 됐죠? 자, 모의고사 질문 안 가져오신 분은 다죠? 모의고사 시험도 안 가져오셨죠, 다. 그죠? 예. 우진수,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응? 슬로트가 있는 거 다 한 거 일단 기본적으로. 네, 시험 날짜 너네 5월 달이지. 5월 아까 나한테 포영이가 보냈는데 포영이랑 무지가 보냈는데 5월 며칠이었지 아까? 5월 3일인가 4일인가 그렇던데? 아니 마지막 날 그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출근하라고 썩을 목요일 날 쉬는 날인데 수요일이야? 오 땡큐 화요일 날
다른 수업도 있는데 또 수업해야 되겠네. 아, 우리 화요일 날 그냥 수업하면 되는구나. 오, 땡큐. 컷 합시다.
뒤로 한 장씩 걸리시고요. 자, 다시 시작합시다.